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인데요. 아마 이 마이크를 통해서 빗소리가 조금 떨어지는 소리가 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요, 제가 이 참 좋은 책을 한번 읽게 되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좀 장이 안 좋은데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온과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어서요. 제가 오늘은 조용히 책을 좀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은요, 모건 하우절, 지금 기자입니다. 저널리스트로 지금 활동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요. 자, 그분이 지금 이 책을 굉장히 소설처럼 그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구비구비마다 딱딱 저에게 그래 맞아 이거였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요, 이렇게 모건 하우젤이 자신의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걸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돈이라는 것은요, 다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흔한 그 위험과 그리고 특성들이 많은데 다 우리는 그 각각의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서두에 써놓고 있네요. 스토리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돈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벌려고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최저소득 가구는 1년간 복권을 사는데 평균 412달러를 쓴다. 한 50만 원 정도? 네, 45만 원 정도를 쓰네요. 최고 소득 집단과 비교하면 4배가 많은 금액이다. 미국인의 40%는 비상금 400달러도 없다. 그렇다면 1년에 400달러치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상금 400달러도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들은 크게 당첨될 확률이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자신의 대비책을 날려버리고 있다. 자, 당신이 하는 일은 내 눈에는 미친 짓 같아 보이지만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많은 금융 의사결정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순전히 스프레드 시트만 가지고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저녁 식탁에서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린다. 개인적인 경험과 나만의 세계관, 자존심, 자부심, 마케팅, 괴상한 이유들이 전부 합쳐져 나에게만은 옳은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것뿐이다. 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1만 년 전이지만 개들은 아직도 야성을 일부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20년에서 50년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 현대적 금융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미친 짓을 한다. 거의 모든 이가 이 게임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다. 자, 스토리 2입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자, 우리는 2006년 야후에 10억 달러 매수 제안을 거절한 마크 저커버그, 즉 메타로 바꾼 그 페이스북 그 오너죠. 마크 저커버그. 이 마크 저커버그를 천재라고 칭찬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형 인수 제안을 거절한 야후는 열렬하게 비난한다. 바보들아,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왔어야지. 여기서 기업가들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리스크와 행운을 잡아내는 능력은 너무나 어렵다. 즉, 이 저자는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인지를 아직도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느 순간 당신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2장이 끝나네요. 자, 4장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이 부분에서는요,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스토리 옵니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자, 그 위대한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빚에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디고 살아남았다. 33번의 경기 침체 기간을 누적하면 총 48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그리고 33번의 경기 침체 중 하나라도 예측한 사람의 수는 0에 가깝다. 주식시장이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적이 최소 102번이나 있었다. 주식 가격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 적도 최소 12번이 있었다. 결국엔 이 엄청난 위기와 그 침체 속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살아남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때는 크게 이기고 질 때는 작게 지는 것이다. 크게 이기는 그 순간에 집중해라.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 자,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는 내용이 뭔 얘기냐면요. 자, 파일럿들이 오래전부터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다. 지루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가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이 바로 자신들의 직업의 이야기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로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자동주행 모드로 유유히 달리던 수많은 세월이 아니라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에 당신이 보이는 반응이 될 것이다. 우리가 투자의 천재를 훌륭하게 정의 내려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나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말하길 자신은 평생 400곳에서 500곳의 주식을 소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벌어준 것은 그중 10곳이라고 했다. 찰리 먼거가 즉 워런 버핏의 그 동료이면서 같은 투자자겠죠. 친구 찰리 먼거가 이어 이렇게 말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투자 사례 몇몇을 제시하면 장기 실적은 거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결국엔 그 500곳의 주식을 소유했지만 진짜 돈을 벌어준 건 10곳뿐이라는 겁니다. 즉 크게 이기고 질 때는 조금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겠죠.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참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와닿는 내용이었는데요. 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가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벌고 있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자, 요 글을 읽으면서 맞다. 정말 돈은 일해서 버는 거로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8번째입니다. 페라리가 주는 역설. 자, 이 사람이 발레 파킹을 알바로 같은 거로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 페라리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저자에게 우쭐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느낀 거랍니다. 진짜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건 페라리를 보고 있었지 그 운전자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당신이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결국엔 이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들은 부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빚이 10만 달러가 늘었다는 사실뿐이다.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그 내용이 이 9번째 부의 정의라는 부분에서 요약을 해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자, 11강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나을까? 세상에 100% 상승 곡선을 타는 투자는 거의 없다. 폭락 앞에서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는 투자자도 거의 없다. 이러니 우리는 숫자에 기반한 이성적 전략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
적당히 합리적이고 적당히 감정적인 전략이 더 우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강 안전마진입니다.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는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경험할 거라는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의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없다.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즉 안전마진을 가져놓고 그리고 절대 그 레버리지를 쓰거나 하여튼 그런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스토리 15 보이지 않는 가격표. 자, 이 부분은 그 영어 번역이요. Nothing is free. 즉 어떤 것도 공짜는 없어.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살짝 그 역자가 보이지 않는 가격표라고 지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공짜는 없는 거야.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요. 돈이라는 신은 즉 신입니다. God, 신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이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 즉 수익률의 대가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헌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이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 비용은 달러나 센트가 아니다.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16강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자, 모든 투자는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아니면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아니면 데이 트레이더인가? 당신의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즉 자신의 그 목표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를 미리 고민하고 들어가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7강입니다. 비관주의의 유혹. 진보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서 알아채기가 힘들지만 파괴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무시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자, 6개월간 주가가 40% 하락하면 온 미디어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크게 동요한다. 하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르면 아무도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이것이 비관주의의 늪이다. 자, 20강 나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제목이 confession, 즉 고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나는 돌발 변수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해 저축을 한다. 그리고 비용을 대려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파는 일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최대한 오랫동안 몸집을 키울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찰리 먼거가 멋지게 표현한 말이 있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쓸데없이 손대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나 교과서를 보며 재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중요한 재무 결정은 저녁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옳은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 저자, 이 모건 하우젤은요, 돈의 심리학을 10몇 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정말 괜찮은 책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읽어가면서 지루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책을 잡자마자 그냥 2번에 그냥 쭉 완독을 해냈는데요. 저도 이 옆에 책을 놔두고요. 틈나는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읽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시간이 나시면 이 책을 한번 사셔갖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그리고 편안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